안녕하세요. 휴먼사회복지학 어쌤 어대원 선생입니다. 오늘부터 머리에 쏙쏙 어쌤의 어썸 암기도우미 사회복사 1급 기출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암기도우미 특강 시즌2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지난 그 시즌1의 암기도우미 특강이 워낙에 반응이 좋았고 또 학생들이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해주셔서 저도 이제 보람이 있었는데 제가 이 시즌2를 일찌감치 기획을 했었는데요. 수술을 이제 하면서 제가 이제 눈의 그 통증 때문에 준비 기간이 좀 길었습니다. 근데 준비 기간이 길었던 만큼 그만큼 더 수험생들에게는 유익한 시간이 될 거라고 확신을 가지고 이 특강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1급 시험 문제는 200문제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120개 이상만 맞으면 합격을 하는 시험인데 불합격하시는 분들은 왜 떨어지시는 걸까? 일단 전체적으로 지금 22년간의 평균 합격률이 37% 정도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 22회 시험 때에는 29%대로 낮은 합격률을 보였잖아요. 근데 왜 방문각의 우리 어쌤의 제자분들은 합격률이 월등하게 높을까? 적어도 83% 이상이 합격을 할까?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중요한 거는 선생님이 반복적인 수업을 통해서 하나라도 더 외우게끔 한다는 거죠. 그래서 떨어지시는 분들의 거의 대부분은 외우는 것을 힘들어 하시거나 반복해서 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떨어지시는 거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암기도우미 특강을 여러분들이 쭉 보시게 되면 시즌1과 마찬가지로 안정적인 합격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를 느끼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특강은요, 지난번과 달리 사회복사 1급 기출 특강입니다. 지난번에는 공무원 1급 기출문제를 각각 한 문제씩 다뤘는데 오늘은 1급 기출문제를 집중적으로 합니다. 하지만 공무원 수험생분들 있죠. 사회복지직, 보호직 수험생분들에게도 매우 유익한 강의입니다. 자, 이번 시즌2의 핵심은 뭐냐면 이 암기도우미를 내가 외웠는데 이거를 활용하는 방법을 제가 집중적으로 훈련을 시킬 거고요. 그 암기도우미를 활용했을 때 그 효과가 얼마나 엄청난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느끼게 되실 겁니다. 시즌2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제자님들께서 실제 시험에서 가장 유용하게 활용했다. 안녕하세요. 휴먼사회복지학 어쌤 어대원 선생입니다. 오늘부터 암기도우미 사회복사 1급 기출특강 제1강을 시작을 합니다. 프로야구팀 그 옷을 좀 입었는데 전국의 제자들로부터 유니폼을 좀 많이 선물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물을 받은 순서대로 제가 입고 한번 재밌게 촬영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받은 순서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자,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입니다. 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따가 기출문제를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래서 각 단계의 순서, 그 다음에 그 위기의 순서, 각 위기를 극복했을 때 얻게 되는 강점, 내지는 성취 덕목의 순서인데 이건 정말 순서를 정확히 외워야지만 푸는 문제인데 유초유학 청성성로, 유초유학 청성성로, 그 다음에 각 위기는 신자, 죽은 자, 친생자, 신자, 죽은 자, 친생자. 그 다음에 강점, 성취 덕목은 희위 목능 성사 배지. 희위 목능 성사 배지인데 희위 목능 성사 배지가 되겠죠. 실제 용어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동의어도 꼭 외워야 되는 게 첫 번째 단계가 일반적인 인간의 발달 단계로 적용했을 때 요즘 시험에서는 영악이라는 표현으로 더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학령기보다는 아동기라는 이름이 거의 대부분 쓰이고 있습니다. 실제 시험에서. 왜냐하면 에릭슨의 단계뿐만 아니라 인간의 일반적인 발달 단계가 10문제 내외가 나오잖아요. 그럴 때 아동기로 나오고 성인 초기와 청년기가 같은 시기고 성인기와 중년기가 같은 시기죠. 그 다음에 주도성과 솔선성이 같은 의미고 또 정체감 혼란, 역할 혼란이 같은 말이고 고립하고 소외는 그냥 딱 보면 아시겠죠? 자아 통합, 자아 완성이 같은 말이라는 거를 잘 기억해 주시고요. 성취 동목 중에서 능력과 유능성이 같은 말인데 다행히도 능자가 겹칩니다. 성실성과 충성심이 같은 말인데 성자가 겹칩니다. 배려, 보호, 돌봄이 같은 말인데 여기서는 비읍으로 외우세요. 그래서 배려의 비읍, 보호의 비읍, 돌봄의 비읍, 케어한다 그런 의미겠죠. 이 암기도우미는 제가 지난해에 서베이를 했었거든요. 우리 제자님들께서 실제 시험에서 가장 유용하게
활용했다. 가장 오래 기억된다. 시험이 끝났는데도 신기하게 유초, 유학, 청성, 성노, 신자, 주군자, 친생자, 희이, 목능, 성사, 배지 이게 그냥 막 나온다라는 거죠. 이번 22회 7번 문제예요.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 위기와 성취 덕목이 옳게 연결된 건데 처음에 근이, 신자, 주, 근 네 번째죠. 희의, 목능, 성 다섯 번째죠. 틀렸죠. 제가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그 라인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주도성, 신자, 주 세 번째죠. 그 다음에 희의, 목 세 번째죠. 주, 목 하고 바로 그냥 답이 나오는 겁니다. 옳게 연결된 거 찾는 거였죠. 바로 답이 나왔고요. 똑같은 22회인데 17번 문제를 보십시오. 자, 영학이 0에서 2세니까 첫 번째 단계죠. 첫 번째면은 뭐가 되죠? 신뢰감 대 불신감 또는 신뢰 대 불신이죠. 신뢰 대 불신 보이죠? 그냥 옳은 거 바로 답이 나왔습니다. 2번에서 게임 끝났죠. 똑같은 22회의 20번 문제입니다. 청년기죠. 아까 성인 초기와 같았죠. 유초, 유학, 청성 여섯 번째죠. 신자, 주, 근자, 친 여섯 번째죠. 친밀감이죠. 친밀감이 안 나오고 근면성이 나왔잖아요. 근면성은 신자, 주, 근 네 번째죠. 순서가 안 맞죠. 옳은 거를 찾는 문제인데 1번 지문을 보고서 아 얘는 확실하게 틀렸구나. 얘는 절대 답이 될 수 없구나. 지금은 제가 해설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암기도우미 적용 강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얘가 지금 틀린 것만 알면 되는 거죠. 또 22회 문제예요. 22회 21번 문제인데 지금 생애 주기와 발달적 특징의 연결로 옳지 않은 건데 자 여기를 보시면 아동기라고 돼 있죠. 그럼 아까 아동기가 학령기와 같은 네 번째였죠. 유초, 유학, 초등학교식이죠. 근데 자아정, 체감, 확립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신자, 주근, 자 다섯 번째죠. 그럼 순서가 안 맞는 거죠. 네 번째는 아까 뭐였습니까? 신자, 주, 근이었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옳지 않은 거 정확하게 답을 찾았습니다. 또 22회의 23번 문제예요. 그랬을 때 중년기는 아까 7번째였어요. 성인기와 같았죠. 그래서 유초, 유학, 청성, 성 7번째였고요. 신자, 주군자, 친생 7번째죠. 7번째. 성인기, 중년기, 그 다음에 생산성 대 침체고 이 시기에 얻게 되는 강점이 뭐였죠? 희의, 목능, 성사, 배려 이퀄 보호 이퀄 돌봄, 비읍 이렇게 배웠죠? 케어에 대한 그런 강점이 생긴다였는데 딱 보니까 생산성 대 침체 그리고 돌봄의 범, 케어를 잘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옳은 거 찾는데 바로 1번에서 그러니까 정답만 잘 찾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쉽고 신속하게 답을 찾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제자들이 왜 합격률이 높은지를 아시겠죠? 또 22회 24번 문제입니다. 아동기. 그럼 네 번째죠. 유초, 유학, 학령기 이퀄 아동기죠. 근데 지금 기역, 니은, 디귿이 다 옳은 얘기거든요. 그랬을 때 리을을 보십시오. 아동기 네 번째잖아요. 근데 주도성은 뭐죠? 신자, 주. 세 번째죠. 신자, 주. 세 번째. 고로 틀렸죠. 그렇게 해서 네 번째는 신자, 주, 근인데 주도성이 나왔잖아요. 고로 틀렸죠? 그래서 얘는 지금 리을만 틀렸어요. 답도 3번입니다. 3번. 이 정도로 암기도우미를 정확히 활용했을 때 얼마나 쉽고 빠르게 지금 벌써 6문제를 봤죠. 한 회에서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시험 보느라 정신없어서 그냥 답만 찾았는데 야 진짜 보니까 정말 이용했구나. 뭐 119개, 118개. 아깝게 떨어지신 분들은 이 6문제를 다 맞으셨는데 떨어졌을까요? 아마도 아닐 겁니다. 아마도. 자, 1강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 대표적인 네 가지를 외워놓고 어떻게 풀리는지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휴먼사회복지학 어쌤 어대훈 선생입니다. 어쌤의 어썸 암기도우미 제2강은 비확률 표집 방법의 종류입니다. 먼저 외워볼까요? 자, 편의점에서 편의 표집이죠. 누구 봤어요? 유의를 봤죠. 유의 표집이고 자 눈이 어떻게 됐어요? 할당 뒤집어졌다. 그래서 이제 눈덩이 표집 그리고 할당 표집. 비확률 표집은 이 네 가지 말고도 상당히 많거든요. 주로 이제 질적 연구에서는 비확률 표집을 주로 사용하죠. 근데 이 대표적인 네 가지를 외워놓고 어떻게 풀리는지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 보겠습니다. 22회 40번 문제입니다. 표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를 찾으라고 하죠. 자, 의도적 표집 있죠? 의도적 표집은 유의 표집과 같은 말이죠.
그렇죠? 유의의 의자, 뜻 의자가 있죠? 의도의 의자가 있네요. 같은 말인데 자, 비확률 표집 확실하게 맞는 말이죠. 할당 표집, 눈이 할당 뒤집어졌어요. 그 할당 표집이죠. 비확률 표집이죠.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동일 추출 확률에 근거한다. 추출 확률이 동일하면 확률이죠. 그렇죠? 그래서 동일 추출 확률이라는 것 자체가 확률 표집을 의미하죠. 근데 할당은 비확률이었잖아요. 그냥 가볍게 한 문제 풀었습니다. 틀린 거 골랐고요. 20회 43번 문제입니다. 자, 먼저 할당 표집이에요. 근데 무작위 표집을 전제로 한다.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무작위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이거는 확률이잖아. 근데 할당은 비확률이잖아. 틀렸네. 유의 표집이죠. 근데 확률이래. 말도 안 되죠. 그 다음에 눈덩이 표집 나왔는데 뭐라고 돼 있습니까? 모집단의 규모를 알아야만 사용할 수 있다. 규모를 알아야만 사용할 수 있는 건 그야말로 확률 표집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확률은 몰라도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5번을 보시면 자, 임의 표집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모집단의 대표성이 높은 표본이라고 되어 있어요. 대표성은 확률이 높겠어요? 비확률이 높겠어요? 당연히 확률이죠. 근데 임의 표집은 임의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대표성은 떨어지죠. 그렇죠? 대표성이 낮다라는 거죠. 고로 답은 4번이죠. 단순 무작위는 대표적인 확률 표집이죠. 자, 그렇게 해서 얘네들이 비확률이라는 것을 알았으면은 아주 쉽게 답을 찾는 그런 문제인데 이 20회 때 문제는 여러분들이 유의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지금 임의 표집에 임의 있죠. 근데 영어로 지금 컨비니언스잖아요. 근데 이 컨비니언스를 임의라는 단어로 해석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비확률 표집들은 다 임의적인 성격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컨비니언스 샘플링만 임의 표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편의 표집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 되니까 조심해서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21회 문제입니다. 할당 표집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래요. 할당 표집. 근데 2번을 보십시오. 모집단을 구성하는 주요 변수별로 표본을 할당하는데 확률 표집을 실시한다고 돼 있었죠. 그렇죠? 확률 표집 말이 안 되잖아요. 대표적인 비확률 표집이죠. 특히 할당 표집은 비확률에서도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표집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편의점에서 유의 보고 눈이 할당 뒤집어졌어. 잘 사용하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22회, 13회, 19회 언제 나오든 우리는 쉽게 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휴먼사회복지학 어쌤 어대원 선생님입니다. 어쌤의 어썸 암기도움 기출특강 제3강은 확률 표집 방법의 종류입니다. 우리 지난 2강에서 비확률 표집 방법 중에서도 대표적인 4가지를 외우고 적용을 해봤죠. 이번에는 대표적인 확률 표집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많은 거를 외우지 않고도 시험을 잘 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문제들은 질적 연구에서 주로 사용하는 표집 방법이 아닌 것들을 한번 모아봤어요. 그래서 대놓고 확률 표집 방법이 아닌 거 이런 문제들도 있지만 역으로 한번 문제를 풀어보기 위해서 3문제를 준비해 왔습니다. 자, 일단 확률 표집 방법의 종류를 보시면은 집락 표집의 집이 있죠. 단순 무작위의 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체계적 표집의 개가 있죠. 우리 개시 삼형제 표집이죠. 그 다음에 층화 표집이 있죠. 그래서 이거를 집단 계층으로 하든 뒤집어서 층계단집으로 하든 대표적인 확률 표집 방법이라는 거를 알았습니다. 자, 문제에 적용을 해볼게요. 질적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집 방법이 아닌 것. 요번 22회 시험 문제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떻게 풀었죠? 다른 거 몰라도 돼. 선생님이 이거 엄청 많다 그랬는데 그 많은 거 외울 필요 없다 그랬고 그냥 게임 끝났죠. 왜냐하면 질적 연구에서는 주로 비확률 표집 방법을 쓰니까. 그럼 22회 말고 다른 시험은 없었냐? 13회입니다. 본질과 맥락에 대한 연구라는 말을 보면서 요거 질적 연구네 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결국 질적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집 방법이 아닌 걸 찾으라는 거죠. 근데 여기 딱 보니까는 지금 층화 표집이 있어요. 층계단집의 층, 집단 계층의 층이 있죠. 우리는 아주 쉽고 빠르게 답을 찾고 합격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19회입니다. 19회. 아까 22회, 13회, 19회. 언제 나오든 우리는 쉽게 풀고 있습니다. 질적 조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본 추출 방법으로 옳지 않은 거다.
그러면 층계단집에 뭐가 있나 한번 볼까요? 집이 있네요. 그렇죠? 집락 표집이 있죠. 층계단집에 집. 한 번은 체계적 표집이 나왔고 한 번은 층어가 나왔고 한 번은 집락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확률 표집 4개를 외움으로써 우리는 이런 문제도 아주 손쉽게 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작위로 선정하여 5가지 종류를 몰라도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휴먼사회복지학 어쌤 어대원 선생입니다. 어쌤의 어썸 암기도우미 기출특강 제4강은 순수 실험 설계의 종류입니다. 자, 종류를 암기하는 건 매우 기본이었죠. 솔로몬 4집 가요, 전후를 비교해 보니 후가 간단하네. 이렇게 우리는 외웠고요.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솔로몬 4집단 설계가 있죠. 여기서 4집단이란 단어를 감추는 경우도 여러 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솔로몬이 나오면은 예예요. 알았죠? 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가실험 통제집단 설계가 있고 요인 설계, 통제집단 사전, 사후, 줄여서 전후, 통제집단 사후, 줄여서 통제집단 후 비교 설계죠. 이 5가지의 순수 실험 설계는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무작위 할당을 하고 있죠. 그래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난선화 또는 무작위 할당하고 있다. 그렇죠? 양 집단을 무작위로 배치하고 있다. 이 얘기죠. 그다음 독립 변수를 조작하고요. 그다음에 외생 변수를 통제하지요. 이러한 실험 조건을 모두 갖춘 거. 그게 순수 실험 설계죠. 이거를 이제 인식하고서 문제를 풀어보면은 조사는 별거 아닌데 어렵지 않은데 라고 또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제22회 43번 문제입니다.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결정적인 힌트가 뭐죠? 무작위로 2집단으로 나눴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무작위라는 단어가 보이는 순간 순수 실험 설계구나. 외적 요인 또는 뭐 외생 변수를 통제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3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외적 요인의 통제를 시도하지 않았다잖아. 근데 무작위잖아. 그치? 말이 안 되죠. 그렇게 해서 3번이 자연스럽게 답이 되는 거죠. 제 15회 문제입니다. 15회 문제를 보시면 역시 옳지 않은 거를 찾아라. 무작위로 선정하여. 그럼 이거 무조건 순수 실험 설계죠. 지금은 순수 실험 설계에 5가지 종류를 몰라도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냥 이게 순수 실험 설계네. 무작위 나왔잖아. 무작위. 4번을 보시면 유사 실험 설계라는 말이 나왔죠. 무조건 순수 실험 설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답이 4번에서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 제17회 문제입니다. 질적 조사로 보기 어려운 거. 기본적으로 질적인 조사에서 우리가 뭐 근거이론, 문화기술, 그 다음에 내러티브, 현상학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근데 솔로몬 설계는 순수 실험이죠. 그럼 우리가 양적인 연구에서 주로 활용하는 자료 수집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면접, 우편, 서베이 방법들이 있고 그 다음에 실험이 있었죠. 그럼 솔로몬 설계라는 건 실험 설계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답이 되는 거고요. 4번째 문제입니다. 이 외부 사건을 통제할 수 있는 실험 설계를 모두 골라라. 그리고 외부 사건을 통제할 수 있다라는 것도 순수 실험 설계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솔로몬 4집단, 솔로몬 4집 가요, 전후를 비교해 보니 후가 간단해지죠. 근데 여기서 기본적으로 통제 집단 사후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실험 집단이 있고 또 통제 집단이 있고 집단이 일단 기본적으로 몇 개입니까? 2개 이상이죠. 그렇죠? 2개 이상. 근데 지금 여기는 어떤 말이 있어요? 단일 집단이라고 돼 있죠. 그럼 집단이 하나잖아요. 그러면 실험 설계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답을 찾는 문제였습니다. 암기도우미를 적용하는 연습을 계속 하고 있어요. 알았죠? 암기도우미를 우리가 외웠으니 이거를 문제 풀 때 이렇게 적용하니까 너무 좋네. 이거를 지금 계속해서 연습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2회 시험에서 떨어지신 분 있죠. 이런 문제도 틀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저희 휴먼 제자님들께서는 이런 거 나오면 너무 땡큐죠. 그냥 땡큐. 안녕하세요. 휴먼 사회복지학 어쌤 어대원 선생입니다. 오늘 암기도우미 기출특강 제5강입니다. 5강은 과제 중심 모델의 특성입니다. 자, 책 구경 결단에서 책이 뭡니까? 개입의 책무성, 책임성이죠. 그래서 사회복사가
개입을 하는데 책임을 지라는 거겠죠. 구조화된 접근이 이루어지죠. 크게는 3단계, 또 세부적으로 5단계가 있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의 환경에 대한 개입을 강조하고 있고, 또 클라이언트의 자기 결정권을 강조하고 있고, 대표적인 단기 모델이죠. 그래서 단기 개입을 이제 특성으로 하고 있다. 자, 보겠습니다. 문제. 자, 22회 27번 문제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모델로 옳은 거. 와, 너무너무 착한 문제죠. 그렇게 해서 책, 구경, 결단 5개인데 지금 뭔가 4개가 보이잖아요. 그랬을 때 책, 구, 경, 결까지 나왔네요. 5개 중에 4개를 가르쳐줬으면 뭐 다 가르쳐준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게 해서 답이 과제 중심 모델입니다. 22회 시험에서 떨어지신 분 있죠. 떨어지신 분 중에 이런 문제도 틀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저희 휴먼 제자님들께서는 이런 거 나오면은 너무 땡큐죠. 그냥 땡큐. 제 14회입니다. 제 14회 과제 중심 모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이 수업은 지금 암기 도우미를 적용하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비구조화된다 말이 안 되죠. 아까 구조화된 접근이었죠. 그렇게 해서 옳지 않은 거를 바로 이제 4번 가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고요. 제 19회 문제입니다. 제 19회 문제인데 역시 과제 중심 모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찾으랍니다. 근데 이제 쭉 읽다가 5번을 가시면 이런 말이 나오죠. 사회복사는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사회복사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지 않는답니다. 그럼 그게 사회복사입니까? 그게? 5가지 특성 중에서 개입의 책무성을 완전히 뒤집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과제 중심 모델에서는 사회복지사가 수행해야 되는 활동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사회복지사의 과제죠.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와주면서 개입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모니터링 하죠. 왜 합니까? 바로 개입의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서였죠. 이렇게 해서 암기 도우미 5개를 어떻게 이제 우리가 썼는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간단하게 해결이 됐고요. 손쉽고 빠르게 답을 찾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안정적인 합격에 도움이 되는지를 계속해서 느끼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휴먼사회복지학 어쌤 어대원 선생입니다. 오늘은 어쌤의 어썸 암기도우미 특강 제6강입니다. 6강은 심리사회적 모델에서도 직접적 개입 방법 6가지가 있죠. 간접적 하나, 직접적 6개가 있었죠. 자, 그 6개의 암기도우미를 보겠습니다. 자, 직접 유인하라는 지시 기발하네. 유인, 지시, 기발하네. 유형, 역동, 고찰이죠. 그래서 심리 유형, 성격 유형, 심리 역동. 그 다음에 인간 상황에 대한 고찰이 있고, 그 다음에 지지가 있고 지시가 있죠. 근데 지시를 직접적 영향이라고도 한다 그랬고, 탐색, 기술 환기, 환기법의 기가 있죠. 그리고 발달적 고찰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이제 발달적 고찰하고 그 다음에 유형 역동에 대한 고찰이 있죠. 이런 것들이 보통 종류 암기 문제로도 잘 나오는 편이고요. 과제 중심 모델의 특성 5개는 지난번에 했죠. 그래서 책, 구경, 결단인데 이거는 간단하게 넘어가면서 왜 했는지는 문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문제를 보시면 자, 보겠습니다. 사회복지 실천 모델과 기법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22회 30번 문제입니다. 3번을 딱 보면 과제 중심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웬 유형 역동이 나옵니까? 직접 유인하라는 지시의 그 유가 얘였죠. 심리사회 모델이었죠. 근데 얘는 지금 과제 중심 모델이죠. 불일치하죠.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해결이 됐고요. 다음 문제 보시면 가는데 여기서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과제 중심 모델로 진행할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제 중심. 그럼 과제 중심이면은 책, 구경, 결단 이게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걔네들은 안 보이고 첫 번째에서 바로 철수의 성격 유형, 심리 역동. 그래서 유형, 역동 고찰이죠. 유형 역동을 탐색하는 게 유형 역동에 대한 고찰이다. 얘는 과제 중심 모델이 아니라 심리사회 모델이잖아. 틀렸구나 해서 1번에서 기분 좋게 답이 나온 제 17회 문제였습니다. 계속해서 암기도우미 적용하는 연습을 하고 있고요. 손쉽고 빠르게 답을 찾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안정적인 합격에 도움이 되는지를 계속해서 느끼셔야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담스럽죠? 하지만 외우셔야 돼요. 결국엔 이런 걸 하셔야지만 안정적으로 합격을 한다니까요.
안녕하세요. 휴먼사회복지학 어쌤 어대원 선생입니다. 어쌤의 어썸 암기도우미 기출특강 제7강은 포플과 그리고 테일러와 로버츠의 지역사회복지 실천 모델입니다. 먼저 포플의 모델을 보겠습니다. 얼굴에 뭐가 있어요? 보조개가 있죠. 보조개에 있는 애 개, 보조개 개. 개가 누구예요? 교행 여인이죠. 보조개 개, 교행 여인입니다. 보가 뭡니까? 지역사회 보호. 조는 지역사회 조직. 개는 지역사회 개발. 그 다음에 개는 뭡니까? 사회 지역 계획. 그 다음에 교가 지역사회 교육. 그리고 행은 지역사회 행동이죠. 그리고 여가 여권주의, 인이 인종차별 철폐죠. 이렇게 8가지가 포플의 지역사회 복실천 모델이다. 보조개, 개, 교행, 여인 이렇게 외웠습니다. 그 다음에 테일러와 로버츠의 모델을 보시면 테일러와 로버츠라는 프로 게이머가 연계 개발한 정치 게임이죠. 그랬을 때 프로가 뭐예요? 프로그램 개발 및 조정 모델이고 개가 계획 모델이죠. 연계는 지역사회 연계, 개발은 지역사회 개발. 그리고 정치 게임의 정치는 정치적 권력 강화 또는 정치적 역량 강화 모델이었죠. 이름이 다른 것들을 잘 구별해야 되거든요. 자, 기출문제를 보겠습니다. 제22회 60번 문제입니다. 포플의 지역사회 복지 실천 모델을 모두 고른 거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뭐가 있었어요? 얼굴에 보조개가 있었죠? 보조개. 그랬을 때 보, 지역사회 보호. 조, 지역사회 조직. 개, 지역사회 개발. 보조개가 나왔네요. 지역사회 연계는 어디서 봤지? 누구 거지? 테일러와 로버츠라는 프로 게이머가 연계 개발한 정치 게임이었죠. 아하, 요거 테일러와 로버츠 거죠. 네,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답이 나왔고요. 그 다음은 제14회입니다. 14회 문제 중에서 테일러와 로버츠의 지역사회복지 실천 모델이 아닌 거. 자, 테일러와 로버츠라는 프로 게이머가. 그 다음에 연계 있습니까? 있네요. 연계, 개발한, 정치. 다 나왔죠? 그럼 나머지 연합이 답이겠네요. 그렇죠? 연합은 누구 거였죠? 웨일과 갬블의 8가지 중에 하나였죠. 8개 부담스럽죠? 하지만 외우셔야 돼요. 결국엔. 제20회예요. 20회 때 문제에 테일러와 로버츠 모델에 해당되는 걸 모두 골라라. 그럼 또 프로 게이머가 연계 개발한 정치 게임 볼까요? 프로 게이머가 연계 개발한 뭐였어요? 정치 게임. 그래서 프로 게이머가 연계 개발한 정치 게임. 연합은 또 나왔네요. 그렇죠? 연합은 아까 뭐였어요? 웨일과 갬블의 모델이었죠. 이렇게 해서 답을 찾는 문제였습니다. 이런 걸 하셔야지만 안정적으로 합격을 한다니까요. 떨어지시는 분들이 안 외우세요. 안 외워요. 자, 그래서 떨어지는 겁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부담스럽죠? 하지만 외우셔야 돼요. 결국엔. 이런 걸 하셔야지만 안정적으로 합격을 한다니까요. 안녕하세요. 휴먼사회복지학 어쌤 어대원 선생입니다. 어쌤의 어썸 암기도우미 기출특강 제8강은 로스가 제시한 지역사회 개발 모델에서의 조력자 역할 4가지입니다. 일단 로스는 지역사회 개발을 위해서 뭘 했죠? 안전조치를 취했죠. 그렇죠?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조력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력자의 역할은 외우라고 제가 했습니다. 공동 불만을 조직화하는 좋은 조력자 아닙니까? 공동은 공동의 목표를 강조해 주는 거고, 불만은 주민들의 불만을 집약시켜 주는 거고, 조직화는 주민들이 잘 참여하시고 조직화가 이루어지면은 격려해 드리라는 거고, 주민들 간의 좋은 대인 관계를 길러주라는 거였죠. 공동 불만을 조직화하는 좋은 조력자입니다. 자, 기출문제 얼마나 유용한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22회 64번 문제입니다. 지역사회 개발 모델 중 조력자로서의 사회복지사 역할이 아닌 거를 찾는데 선지들을 보니까 아하, 로스 거네, 로스 거 이렇게 됩니다. 자, 암기동이 볼까요? 공동 불만을 조직화하는 좋은 조력자군요. 그렇죠? 그래서 공동 불만을 조직화하는 좋은 조력자. 내용 다 맞고요. 여기서 진단이란 단어가 보이죠? 진단은 안전 조치 중에 전문가들이 진단을 하죠. 그래서 전문가 역할이죠. 하지만 그거를 몰라도 선생님이 외우라고 했던 조력자 역할 4가지만 외웠으면은 그냥 뭐 기분 좋게 답을 찾은 문제입니다.
이번엔 제17회 문제입니다. 똑같죠. 지역사회복 실천에서 조력자의 역할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어요. 뭐가 나왔을까요? 불만이 나왔죠. 기역에서. 그래서 지역사회 내 다양한 집단들에 표출된 불만을 집약시켜라. 불만이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조사, 평가 이런 단어 없어. 그 다음에 옹호, 대변 이런 단어 없어. 그리고 리을을 보니까 공동이 있네. 공동의 목표를 강조한다. 공동 불만을 조직화하는 좋은 조력자. 이렇게 풀었죠. 이렇게 답을 찾는 문제입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남학생이 제가 만들어봤다. 그 얘기를 듣던 다른 여학생이 자기도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외웠다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안녕하세요. 휴먼사회복지학 어쌤 어대원 선생입니다. 어쌤의 어썸 암기도우미 특강 제9강은 샌더스가 제시한 사회계획 모델에서의 사회복사 역할 4가지입니다. 제가 이 암기도우미를 만든 게 거의 한 15, 16년 전이었는데 샌더스는 계획적으로 행정 조직을 분석했다. 그래서 뭐 계획과 행정과 조직과 분석가가 되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수업을 듣던 실강생들 중에서 남학생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거 너무 재미가 없어서 제가 만들어 봤다. 그래서 뭔데? 했더니 샌더스는 행정을 분석하여 개조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또 그 얘기를 듣던 다른 여학생이 자기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조직 행정분석, 계조직 행정분석. 재미는 없는데 다 외운 건 똑같다. 저도 외웠고 그 남학생도 외웠고 여학생도 외웠죠. 중요한 거는 어떻게 외웠냐가 아니고 내가 외웠다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외웠다 안 외웠다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외웠다가 중요한 거예요. 문제 볼까요? 자, 22회 65번 문제입니다. 사회계획 모델에서 샌더스가 주장한 사회복사의 역할이 아닌 겁니다. 한번 적용해 볼까요? 자, 계획적으로 뭐 했어요? 행정, 조직을 분석했죠? 예, 끝났잖아요. 답만 찾으면 되는 거죠. 여기서 뭐 옹호자는 뭐 사회 행동 뭐 이거는 이론 공부하는 거고, 지금은 암기도우미를 적용했을 때 얼마나 정확하고 신속하게 푸는가를 계속 연습하고 있는 거죠. 자, 잘 따라오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우리는 암기도우미를 적용할 줄 알기 때문에 여기까지 갈 이유가 없어요. 여기서 끝난 거예요. 1번에서. 안녕하세요. 휴먼사회복지학 어쌤 어대원 선생입니다. 어쌤의 어썸 암기도우미 특강 제10강은 사회복지관의 기능과 사업 분야에 대한 암기도우미 그리고 기출 적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관의 3대 기능 어땠어요? 사소, 조 그랬죠? 그래서 사는 사례관리 기능이고, 서는 뭐예요? 서는 서비스 제공 기능이고, 조는 지역 조직화였죠? 지역 조직화. 각 기능별로 사업 분야들이 있는데, 일단 서비스 제공 기능이 4가지가 있죠. 서비스 제공하러 가자 지교, 그렇죠? 가자 친구야 이런 느낌이었어요. 서비스 제공하러 가자 지교. 가가 뭡니까? 가족기능 강화사업. 자는 자활 지원사업. 지는 지역사회 보호사업. 교는 교육문화사업이죠. 그 다음에 사례관리는 사발 개 같은 연계라고 해서 좀 센 암기도우미가 나왔죠. 그래서 사발은 사례를 발굴해라. 사례를 발굴했으면 뭐 해야 돼요? 개입을 해야죠. 사례 개입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뭐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해 드리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 연계 핵심적인 기능이었고요. 그 다음에 지역 조직화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복주자 해서 복은 복지 네트워크 구축, 주는 주민 조직화고, 자는 자원개발 및 관리죠. 이때 자원개발 및 관리의 자와 서비스 제공 기능에 있는 자활 지원 사업의 자를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또 헷갈려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원 개발의 자는 후원자와 자원봉사자가 있겠죠. 그 다음 주민 조직화라는 거는 주민들을 참여시키는 거겠죠. 그래서 복주자 정확히 외우겠습니다. 자, 34조의 5 사회복지관의 설치 등인데, 여기 보시면은 지금 크게 3가지가 나오죠.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 주민의 복지 욕구를 고려한 무슨 사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키워드는 뭐냐면 특성과 욕구를 고려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회의 특성과 그 주민들의 욕구를 고려했으면 거기에 맞춰서 욕구에 부합하는, 특성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좀 이따가 서비스 제공 사업이 이 자리에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키워드는 뭐냐면 바로 서비스 연계입니다. 아까 우리 사례를 발굴하면 개입을 하죠. 개입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였죠? 서비스를 연계해 주는 거였죠. 걔는 기본적으로 사례 관리 기능에 들어가는 거였죠. 세 번째는 키워드가 바로 자원을 관리하고 주민들을 교육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자원을 관리한다. 이 자원은 후원자와 자원봉사자가 있었죠. 그렇게 해서 얘가 지금 조직화 기능인데 그렇게 해서 서비스 제공이 맨 앞이고 그 다음에 사례 관리 기능, 조직화 이제 기능이 연결되는 건데 일단 얘나 얘는 아예 없죠. 지금 3대 기능이 없죠. 그럼 문제 풀 때 얘네들은 자동으로 탈락이 되는 애들인데 우리는 암기도우미를 적용할 줄 알기 때문에 여기까지 갈 이유가 없어요. 여기서 끝난 거예요. 1번에서. 22회입니다. 또 나왔죠. 22회 71번 문제인데 사회복지관의 사업 내용 중 기능이 다른 겁니다. 그럼 기능은 아까 세 가지였죠. 사회복지관의 3대 기능, 사서조 세 가지였잖아요. 근데 지금 1번을 보니까 보호 대상자, 위기 개입 대상자를 발굴해라. 왠지 어디서 봤냐? 사례 발굴에서 본 것 같아요. 그렇죠? 사례 발굴. 그 다음 두 번째가 개입 대상자가 나왔고요. 사례 개입한데 아까 사례를 발굴하면 뭐 한다 그랬어요? 개입해야죠. 개입하려고 발굴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사례 관리 기능이고 자원을 연계하고 서비스를 연계하고 필요하면 의뢰하는 거였죠. 여기서 연계가 핵심이죠. 사례를 발굴했다. 그러면 발굴 사례에 대해서 뭐 한다고요? 개입한다. 그렇죠? 사례에 개입한다. 그러면 지금 1, 2, 3, 4번이 전부 사례 관리 기능에 속하는 거죠. 근데 마지막에 보니까 주민 의식을 교육한대. 아까 우리 주민들을 교육시키는 거 어디 있었죠? 지역 조직화에 있었죠. 사서조에 조에 있었죠. 그겁니다. 다음 문제는 20회 문제입니다. 20회 문제. 자, 서비스 제공 기능에 해당하지 않는 거예요. 서비스 제공 기능은 사서조의 서였죠. 근데 사가 뭐죠? 사례 관리 아닙니까? 그럼 벌써 얘네들은 기능이 달라요. 사례 관리 기능, 서비스 제공 기능, 그 다음에 지역 조직화 기능 세 개였잖아요. 이렇게 답은 나왔는데 서비스 제공 기능은 아까 4개가 있었죠. 가자지교, 그렇죠? 가자지교의 가가 뭡니까? 가족 기능 강화. 자는 뭐예요? 자활 지원. 지는 뭐예요? 지역사회 보호. 교는 뭐예요? 교육 문화. 그렇죠? 가자지교. 이렇게 푸는 거였고. 그 다음 21회입니다. 21회. 시험에 매년 나오고 있죠? 어떨 땐 2문제 이상 나오고 있죠? 조직화 기능에 해당하는 거를 찾으랍니다. 근데 첫 번째가 독거노인을 위한 도시락 배달이죠. 그럼 독거노인은 케어가 필요하신 분이죠. 그러면 지역사회 보호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 가자지교에 지역사회 보호고 그 다음에 얘는 서비스 제공 기능에 속하는 사업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보시니까 문화라는 단어가 보여요. 문화 프로그램. 그러면 교육 문화의 내용이 생각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가자지교, 교육 문화 사업이고 얘는 역시 서비스 제공 기능에 속하죠. 그 다음에 3번을 보시면은 후원자 개발이 나오거든요. 그럼 후원자 개발은 지역 조직화를 위해서 복주자의 자가 뭐였냐? 자원 개발 관리였고 거기에 자원은 후원자와 자원봉사자였죠. 자, 그래서 얘가 답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직업 기능 교육이 나왔죠.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직업이에요. 직업. 직업을 갖는다는 거는 뭘 하기 위해서? 자활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활 지원이 되겠고요. 아까는 독거노인이었는데 이번엔 장애인이 나오셨어요. 그랬을 때 이제 기본적으로 그분들을 위한 서비스 제공이니까 얘도 역시 지역사회 보호 사업이죠. 그렇죠? 지역사회 보호니까 서비스 제공 기능인 거죠. 이렇게 해서 답이 3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부적인 것까지도 시험에 잘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암기 도우미도 없이 와 천재라도 못 외울 것 같은데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2개, 3개, 3개 이렇게 외웠죠. 이렇게 안 외우고 어떻게 문제를 푸실 겁니까? 안녕하세요. 휴먼사회복지학 어쌤 어대원 선생입니다. 어쌤의 어썸 암기도우미 기출특강 제11강은 아른스타인의 주민 참여 단계입니다. 아른스타인, 아른스테인 편하게 발음하시고요.
자, 8단계죠. 8단계. 먼저 암기도우미를 보시면 조치, 정상, 회, 협권주 또는 뭐 그냥 조치, 정상, 회, 협권주 이렇게 하고 나서 2개, 3개, 3개. 지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주민들의 참여가 많고 주민들의 힘이 센 거죠. 그래서 조치, 정상회, 협권주인데 여론 조작의 조, 그 다음에 대책 치료의 치 있죠. 얘네들은 주민들의 참여가 없는 거죠. 그래서 비참여 단계에 속하는 거고 가운데 3개 있죠. 정보 제공의 정, 상담의 상, 회유의 회. 이 3가지가 이제 참여를 하긴 하지만 형식적인 단계죠. 그래서 형식적 참여 단계고요. 협권주에서 협은 협동관계, 권은 권한위임, 주는 주민 통제였습니다. 이 3가지가 실제로 주민들에게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주민 권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참여가 이루어진다라고 보려면 적어도 협동관계 이상은 되어야 한다라고 했어요. 시험에 어떻게 접목시키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제22회 74번 문제입니다. 아른스테인이 분류한 주민 참여 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거는 그냥 8개를 외웠냐? 안 외웠냐? 이거를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조치, 정상, 회, 협, 권, 주인데 정상의 정, 정보 제공 나왔고요. 회유의 회가 나왔고 협권주의 협동관계가 나왔고 권한임이 나왔죠. 이름을 정확하게 안 외웠으면 또 헷갈려 하시는 분이 있겠죠. 주 아냐? 아닙니다. 아까 주민 뭐였어요? 주민 통제였죠. 주민들 힘이 짱이죠. 주민이 모든 걸 통제하는 거였죠. 다음 문제는 제12회입니다. 와, 10년 전에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도 있습니다. 자, 아른스테인 주민참여 단계 중 형식적 참여에 속하는 것. 형식적 참여면은 조치, 그 다음에 정상회 3가지였죠. 정상회, 정은 정보 제공, 상은 상담, 회는 회유였는데 뭐가 나왔을까요? 회유가 나왔네요. 그렇죠? 그래서 순서 조치, 정상회, 그 다음에 협권주였죠. 2개, 3개, 3개 이렇게 외웠죠. 이렇게 안 외우고 어떻게 문제를 푸실 겁니까? 1번의 치료와 2번의 조작 있죠. 치, 이 2가지는 뭐였습니까? 주민들의 참여가 없다. 그래서 비참여 단계에 속했고 협권주가 있었죠. 거기에서 권 그리고 주. 그래서 이 협권주에서 주가 주민 통제였고 이 주민들이 권력을 갖고 있는 주민 권력 단계. 가장 주민들의 참여와 힘이 많고 세다라고 했죠. 이렇게 푸셔야 돼요. 이거 어떻게 푸실 건데요? 어떻게? 자, 수고하셨습니다. 제10회입니다. 아, 예전부터 중요했구나. 여기는 아예 그냥 다이렉트로 묻고 있죠. 안녕하세요. 휴먼사회복지학 어쌤 어대원 선생입니다. 어쌤의 어썸 암기도우미 기출특강 제12강은 마샬의 시민권 발달 순서입니다. 일단 뭐 마샬의 시민권 이론 자체가 시험에 잘 나오고 그 안에서 이 시민권의 발달 순서가 생각보다 자주 나오고 있어요. 마샬의 공정한 사회 또는 뭐 그냥 마샬의 공정사회권. 그래서 공은 공민권, 정은 정치권 내지는 참정권이죠. 그 다음에 사가 사회권이죠. 사회권이 곧 생존권이고 생존권이 곧 복지권이죠. 공정사회에서 이제 이 순서가 잘 나오고 있는데 18세기에 공민권이 확립되고 19세기에 정치권, 참정권이 확립되고 20세기에 사회권이 확립됐다는데 이 순서를 그대로 낼 수도 있고 또는 바꿔서 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22회 9번 문제인데 지금 기억을 보시면은 지금 시민권 이론을 했는데 정치권, 공민권, 사회권의 순서로 발달한 것으로 본다 그랬죠. 근데 좀 아까 공정한 사회였어요? 전공사회였어요? 공정한 사회였죠? 근데 여기는 지금 전공으로 나왔잖아요. 그 기억이 확실하게 틀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옳은 거를 찾는데 기억이 틀렸으니까 기억을 지웠겠죠? 이론 수업이 아니에요. 암기도우미 적용 수업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실게요. 제10회입니다. 아, 예전부터 중요했구나. 여기는 아예 그냥 다이렉트로 묻고 있죠. 사회복지 발달을 18세기 공민권, 19세기 정치권, 20세기 사회권, 공, 정, 한 사회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말한 사람이 누구야? 학자를 묻고 있죠. 마샬의 시민권 발달 순서 했잖아요. 마샬. 그렇게 해서 학자 마샬이 이제 답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 제19회 문제입니다. 자, 정책 발달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를 찾고 있죠. 4번을 가시니까 시민권론인데 또 정이 먼저 나오는데 또 정공이네요. 순서가 바뀌었다. 그래서 공정한 사회에서 얘네들의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옳지 않은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20회 문제입니다. 20회 문제인데 옳지 않은 거를 찾고 있죠. 4번을 보시면은 마샬이 나왔고요. 시민권은 공민권의 공, 참정권의 정, 사회권의 사. 공, 정, 사회. 그래서 4번 문장은 지금 옳은 문장이죠. 그렇죠? 옳지 않은 거를 찾는 건데 옳은 문장이니까 얘는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자체는 그냥 옳은 문장입니다. 암기도우미를 외워놓으니까 얘가 옳은 건지 옳지 않은 건지를 바로 단번에 답을 찾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암기도우미가 5분위하고 10분위를 포함해서 우리 휴먼 제자님들이 가장 유용하고 또 가장 오래 기억하는 암기도우미 2위를 차지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휴먼사회복지학 어쌤 어대원 선생입니다. 어쌤의 어썸 암기도우미 특강 제13강은 반물량 방식의 동의어하고 그 다음에 진익이었습니다. 자, 먼저 반물량 방식의 동의어를 볼게요. 자, 반물량 방식은 전체 생필품을 다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먹을 것만 계산하죠. 음식물이고요. 먹을 것만 하니까 우리가 이제 뭐 반만 한다, 절반만 한다 해서 이제 반물량인데 이 물이 전물량이 아니고 반물량이라는 거를 조심하시면 되는데 어차피 음식이 있잖아요. 그렇죠? 음식. 그리고 이거를 구할 때 엥겔 계수를 활용하죠. 그래서 엥겔 방식이라고도 하고 이거를 처음에 도입한 사람이 미국의 오샨스키였죠. 그래서 음식이 오물됐네. 이런 암기도움입니다. 음식이 오물됐네. 자, 진위계수는 영등포에서 진위계수는 값이 0에서 1까지죠. 그렇죠? 이게 가장 평등한 거였죠. 그리고 1이 가장 불평등이었죠. 그래서 진위계수는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한 소득 분포다. 진위계수는 영등포. 그래서 0이 가장 평등하다를 다르게 표현하면은 값이 작을수록 평등하다. 1이 가장 불평등하다인데 이거를 다르게 표현하면은 값이 클수록 불평등하다. 이거죠. 진위계수의 값이 1에서 0까지, 0에서 1까지. 이것도 시험이에요. 진위계수는 뭐 최대값이 1, 최소값이 -1. 틀렸죠? 0이잖아요. 0. 이 암기도우미가 5분위하고 10분위를 포함해서 우리 휴먼 제자님들이 가장 유용하고 또 가장 오래 기억하는 암기도우미 2위를 차지했었습니다. 자, 간단하게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제22회 3교시 10번 문제입니다. 10번 문제. 일단 1번을 보세요. 반물량 방식은 엥겔 계수를 활용하여 빈곤선을 수정한다. 지금 옳은 거 찾고 있죠? 음식이 오물됐네 했죠? 그래서 1번 보고서 옳은 건데 1번이 옳아. 끝났어. 나머지 볼 필요도 없어.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제12회입니다. 12회인데 옳은 거를 찾고 있잖아요. 2번 보세요. 한 개인이 모든 소득을 독점하고 한 개인이 모든 소득을 독점한다라는 거는 완전히 불평등한 거죠. 그렇죠? 한 개인이 독점하고 나머지는 소득이 없는 상태의 진위계수라고 그랬어요. 그럼 완전히 불평등이니까 0이 1이에요. 1이죠. 그렇죠? 1. 근데 0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옳지 않은 문장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죠. 절대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소득 빈곤 및 소득 불평등의 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래요. 근데 1번을 보시면 진위계수는 그 값이 클수록 더 불평등한 수준을 의미한다. 값이 클수록 불평등하다. 옳은 문장이죠? 답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옳은 거를 모두 고르라고 했어요. 니은을 보세요. 진위계수가 0.3에서 0.4로 상승했다. 0에서 1쪽으로 간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더 불평등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뭐라고 돼 있어요? 소득 불평등이 완화됐다고 했잖아요. 그럼 완화된 게 아니라 오히려 악화된 거죠. 악화된 거.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이 틀린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고요. 제17회 문제를 보시면 자, 여기에서 2번 진위계수가
1에 가까울수록 평등한 상태를 의미한다. 1에 가까울수록 평등입니까? 불평등입니까? 불평등이죠. 진위계수는 영등포, 0이 가장 평등한 분포. 근데 얘는 지금 거꾸로 얘기했으니까는 옳지 않은 거. 반물량 방식과 또 진위계수 했고요. 또 워낙 또 시즌 1에서 설명을 많이 해놨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가 시간을 좀 아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상병급여라는 게 있어요. 상병수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앞에 상병이 있죠? 헷갈려요. 안녕하세요. 휴먼사회복지학 어쌤 어대원 선생입니다. 오늘 어쌤의 어썸 암기도우미 제14강은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종류 2가지 하고요. 그 다음에 산재보험의 급여 종류 8가지를 이제 외우고 암기도우미를 문제에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노인복지법상 노인의료복지시설에는 2개밖에 없습니다. 2개밖에. 그래서 노인요양이라는 4글자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이 2개밖에 없습니다. 이 2개가 노인의료복지시설이에요. 산재보험법에 가면은 상병, 보상, 연금의 상, 장례비의 장, 간병급여의 간, 직업재활급여의 직, 장해급여의 해, 요양급여의 요, 유족급여의 유, 휴업급여의 휴, 상장 간직해요, 유휴 이렇게 상장 간직해요, 유휴 이렇게 이제 외우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심할 거 상병보상연금이에요. 그래서 산재보험에 상병보상연금이 있다라는 거죠. 고용보험에 가면은 상병급여라는 게 있어요. 국민건강보험법령에 가면은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상병수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얘네들이 앞에 상병이 있죠. 헷갈려요. 산재보험에는 뭐가 있다고요? 상병보상연금이 있죠. 기출문제를 보겠습니다. 제22회에 19번 문제지요. 그래서 이 19번 문제가 전항 정답 처리됐고 119개에서 120개로 합격한 제자들이 있었죠. 그 과정에서 제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암기도우미를 적용하는데 3번을 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시설급여 제공기관은 노인의료복지시설 2개거든요.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하고 노인요양시설이었죠. 근데 여기 지금 갑자기 전문요양병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틀린 거를 알 수 있다. 암기도우미를 적용해서. 그 다음에 이제 5번을 보세요. 산재보험의 급여에는 상병수당과 상병보상연금이 있다. 아까 뭐만 있었어요? 상병보상연금만 있었죠? 상병수당은 국민건강보험법령에 있는데 아직 정식으로 시행된 건 아니다. 틀린 거를 암기도우미를 통해서 우리가 반복해서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13회 기출문제인데요. 노인복지법령상 노인복지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라고 했어요. 4번을 보시면은 노인공동생활가정이라고 돼 있죠. 근데 얘가 노인의료복지시설이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아까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앞에 4글자가 이어졌죠. 노인요양, 그렇죠? 그래서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이 나와야 되는 거죠. 요양이 빠졌죠. 그래서 노인공동생활가정은 주거복지시설입니다. 주거복지시설. 자, 그래서 틀린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15회 문제입니다. 자, 노인 장기요양보험 관련 문제인데 여기 지금 기억을 보세요. 시설급여 제공기관. 아까 앞에서도 거의 같은 내용이었죠. 시설급여 제공기관은 노인복지법상 노인의료복지시설인데 거기에는 뭐가 있었어요?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이었죠. 근데 여기 전문병원 또 나왔네요. 아까도 이걸로 틀리게 했는데 또 틀리게 했죠. 뭐 답도 기억만 빼면 바로 답이 나오는 그런 이제 문제였는데 지금은 암기도우미를 적용하고 있어요. 제22회 3교시의 72원 여기를 보시면 지금 4번에서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인데 앞에 노인요양이 있으니까 당연히 뭐가 됩니까? 노인 의료복지가 나와야 되는데 주거복지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4번은 틀렸음을 알 수 있다. 됐죠? 자, 수고하셨습니다. 현행 법령상 31개인데 이거를 다 외워서 우리가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정말 효율적으로 했거든요. 안녕하세요. 휴먼사회복지학 어쌤 어대원 선생입니다.
어쌤의 어썸 암기도우미 기출특강 제15강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들인데 얘는 다 외울 수가 없죠. 31개입니다. 31개. 현행 법령상 31개인데 이거를 다 외워서 우리가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정말 효율적으로 했거든요. 근데 그 복지 31법에는 공공부조의 성격을 가진 법률들도 물론 있지만 사회복지 사업의 대상은 어렵고 약하고 건강이 안 좋고 이런 분들이 대상인 거죠. 그래서 공공부조 대표적인 5개의 법률이 있다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다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법은 없다. 그렇죠?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고용보험법, 그다음에 산재보험법 없다. 그렇죠? 그다음에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과 같은 직역연금법도 이 안에 없다. 대표적인 공공부조법 5개를 어떻게 외웠냐면은 국기의 긴장이라고 외웠습니다. 국기도 긴장을 하나 봐요. 그죠? 국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는 기초연금법, 의는 의료급여법, 기는 긴급복지지원법, 장은 장애인연금법이죠. 이 5개를 외웠더니 와,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을 모두 골라라는데 이게 22회 3교시 54번 문제였습니다. 국기의 긴장 중에서 국기장이 나왔습니다. 무려 3개가 나왔습니다. 근데 니은, 티그, 리을이 다 있는 거는 5번밖에 없죠. 아동복지법과 같이 딱 봐도 일반적인 우리 사회복지 사업 대상 법률이 되겠구나 하는 것들은 별도로 외우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국기의 긴장에서 국기의 긴장 이렇게 해서 답이 쉽게 나왔던 문제였고요. 아까 사회복지 사업 관련 법률에는 사회보험법이 없다. 그랬죠? 해당되지 않는 거잖아요. 국민연금법이라고 하는 사회보험법이 나와 있죠? 그러면 간단하게 사회보험법 없다라고 했으니까 국민연금법도 없다. 이렇게 해서 답이 나왔고 18에도 거의 같은 유형의 문제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겁니다. 여기에도 지금 사회보험법이 보입니까? 보이죠? 그래서 국민건강보험법. 그래서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사회보험법 없다. 이렇게 외웠잖아요. 그렇게 해서 답을 쉽게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2회하고 20회하고 복, 붓, 컨트롤 C, 컨트롤 V 한 것처럼 문장을 갖고 온 것 같죠? 안녕하세요. 휴먼사회복지학 어쌤 어대원 선생입니다. 오늘 어쌤의 어썸 암기도우미 제16강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들입니다. 사회보험에서 급여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평소 수업 시간에 말씀드리는데 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뭐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일단 크게 3가지죠. 제-시-특,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크게 3가지가 있죠. 그리고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이 시험에 나올 때에는 특별현금급여에 있는 3가지를 외워놓으면 뭐 웬만한 문제는 뭐 거의 다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별현금급여에는 가, 요, 특. 가는 가족요양비, 요는 요양병원 간병비, 특은 특내 요양비죠. 그래서 제시특, 가요특, 제시특, 가요특 이렇게 외워서 특별현금급여에 가, 요, 특이 있다. 여기까지만 해놓으면 웬만한 문제는 다 풉니다. 시설급여는 그냥 시설급여 하나밖에 없어서 세부 종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재가급여가 종류가 많죠. 방문자 들어가는 거 3개 있죠.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가 있고 그 다음에 보호자 들어가는 거 2개 있죠.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가 있죠. 그 다음에 기타 재가급여가 있는데 근데 얘네들을 굳이 안 외워도 이렇게만 외워도 문제가 풀린다라는 겁니다. 자, 확인하겠습니다. 자, 22회 68번 문제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를 찾으라고 되어 있는데 5번을 보시면 재가급여에는 방문 요양, 방문 목욕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특별현금급여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그냥 재, 시, 특. 재는 재가급여, 특은 특별현금급여니까 구별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옳지 않은 거에서
5번이 옳지 않은 그런 내용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제20회 문제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내용으로 옳은 거를 찾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5번 보세요. 재가급여에는 방문 요양, 방문 목욕, 특별 현금급여가 있다. 특별 현금급여가 여기 있으면 안 되겠죠? 22회하고 지금 20회하고 복붙. 컨트롤 C, 컨트롤 V 한 것처럼 문장을 갖고 온 것 같죠? 자, 그래서 어쨌든 여기는 옳은 거를 찾는 건데 얘는 확실하게 틀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암기도우미를 적용해서 알았다라는 겁니다. 제9회입니다. 자, 오래전이나 최근이나 계속 중요한 것들은 시험에 잘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옳지 않은 거를 찾으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1번을 보세요. 재, 시, 특.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 현금급여. 1번 문장을 읽고 답이 될 수 없구나. 옳은 문장이니까. 알았죠? 암기도우미를 이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제14회입니다. 와, 완전 간단한 문제죠? 장기 요양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거를 찾으랍니다. 그러면 일단 답은 장의비는 금방 찾았을 것 같아요. 제10특에 시설급여 나와 있고 제10특의 특이 특별 현금 급여인데 그 안에 가요특이 있었죠? 가가 뭐예요? 가족 요양비. 요가 뭐예요? 요양병원 간병비. 특이 뭡니까? 특내 요양비. 그래서 제10특의 시 특별 현금급여에 가요특 이렇게 나왔죠?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문제 풀 때 일단 너무 기분이 좋아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끝났잖아요. 뭐 어쩌라고요. 그죠? 끝났습니다. 중요한 거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다 잘 나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휴먼사회복지학 어쌤 어대원 선생입니다. 어쌤의 어썸 암기도우미 기출특강 제17강 시즌2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강의는 취업 촉진 수당의 종류인데 이거를 보기 전에 일단 고용보험 사업들을 잠깐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고용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용보험 사업에는 크게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 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실업급여가 있고 모성보호 사업이 있거든요. 수업 시간에 계속 강조를 드리지만 그 중에서도 실업급여의 종류를 외워놓으면 종류 문제는 다 해결할 수 있다. 그랬죠? 근데 그 실업급여에는 크게 구직급여가 있고 취업 촉진 수당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구직급여하고 취업 촉진 수당을 구별하는 문제가 그렇게 잘 나옵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 취업 촉진 수당의 4가지를 정확히 외워놔야 되는데 그게 오늘의 암기 도우미가 되겠습니다. 취업 촉진하려면 뭐 인천광역시도 아니고 부산광역시도 아니고 광주광역시도 아니고 무슨 광역시? 조기광역시. 그렇죠? 조기광역시로 이주해서 뭐 해요? 능력 개발해. 여기서 조기가 뭐예요? 조기 재취업수당. 그 다음에 광역은 뭐예요?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는 이주비. 능력 개발이 뭡니까? 직업 능력 개발 수당이죠. 그래서 조기 광역시로 이주해서 능력 개발인데 여기서 마지막에 직업 능력 개발 수당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직업 능력 개발이라고 하는 6글자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암기를 안 하면 얘가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 사업에 해당되는 걸로 착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여기까지 대비를 해놓으시면은 뭐 다 풀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문제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제22회 3교시 71번 문제입니다.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의 종류로 취업 촉진 수당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4가지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조기 재취업수당, 조기, 광역 구직활동비, 광역, 이주비, 그리고 직업능력 개발수당, 조기 광역시로 이주해서 능력 개발해. 뭐 끝났잖아요. 뭐 어쩌라고요. 그죠?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제11회입니다. 아까 22회, 지금은 11회. 와, 중요한 거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다 잘 나오는 겁니다. 여기는 지금 뭐예요? 취업 촉진 수당의 종류가 아닌 거를 찾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개니까 4개는 있겠네요. 그래서 조기 광역시로 이주해서 능력 개발해. 답은 구직급여. 이렇게 나오는 거죠. 뭐 할 게 없습니다. 제13회입니다. 13회. 취업 촉진 수당의 종류로 옳은 거를 모두 골라라. 자, 조기 보입니까? 보이네요. 조기 재취업 수당. 광역 보입니까? 보이네요.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없고 그 다음에 능력 개발에 있죠. 직업 능력 개발 수당이 있죠. 그러면은 구직급여 빠지니까는 3개만 답이 되겠죠. 얘네들이 계속해서 지금 구별을 하고 있죠. 20회 문제입니다. 20회 고용보험법의 내용으로 옳은 거를 찾으라고 했어요. 3번에서 취업 촉진 수당의 종류로는 구직급여 여기 지금 구별되고 있죠. 그리고 직업력 개발 수당은 들어가죠. 얘는 틀렸고 얘는 맞았고 그래서 얘는 옳지 않은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암기도우미를 적용하는 것을 연습을 해봤습니다. 오늘이 이제 시즌2의 마지막 수업인데 제가 맨 처음에 시즌2 제 0강, 0강에서 했던 OT 내용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왜? 중요하기 때문에 또 반복을 해드려야죠. 200개 중에서 81개 이상을 틀려. 그러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대체로 외우는 것을 어려워하거나 외우지를 않고 있다. 외운 게 별로 없다 보니까 문제에서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을 거고 문제 풀 때 그냥 대충 보고 찍겠죠. 중요한 거는 선생님을 통해서 이해를 시키지만 거의 대부분은 외워야 돼요. 이해도 암기해야 되는 게 많고요. 또는 그냥 암기해야 되는 것도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혼자 하면 힘들어 하시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 계속 주입시켜 드리고 이러한 또 무료 특강까지 만들어서 하는 거죠. 이 암기도우미 특강이 무료 특강이라고 해서 절대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 도움을 받으시고 합격하신 분들이 정말 많은 감사함을 표현하셨거든요. 다만 좀 더 공부를 잘하고 싶으시면 우리 방문각에서 또 열심히 또 제 수업을 따라오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암기도우미를 문제에 활용을 해봤더니 엄청난 효과가 있구나. 높은 점수로 아주 안정적인 점수로 합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암기도우미 기출특강 시즌2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시즌1, 시즌2 열심히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합격하세요. Awes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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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wesome.